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신환 의원께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뇨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어떤 심정에서 사퇴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특히 비례대표직을 다른 어떤 국무위원이나 이런 장관직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데 본인이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가졌던 1년 6개월간의 소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권의 지금 진영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회의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요. 네. 그때 혁신위원회 할 때 제가 위원장, 저는 이제 위원으로 같이 했었거든요. 저희 인터뷰 하면서 예. 그때도 본인은 정치 안 한다. 그리고 나는 혁신이 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서대문의 출마 요구가 굉장히 당에서 맞아요. 있었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비례대표 승낙할 때 저랑 사실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뇨한 의원이. 의료 지원이. 예, 의료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결핵 퇴치나 오랫동안 한 20여 차례 넘게 제가 알기로는 북한을 방북하면서 그런 의료 사업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뛰어들었는데 실제 정치권에 가보니 뭐 사실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지나고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네. 그때 혁신위원장 끝내고 그냥 본업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1년 6개월이지만 본인이 생각한 정치와 현장에서의 그 경험한 정치가 너무 다르구나라는 뭐 그런 그럴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뇨한 의원이 그 2년이 오래되는데 저하고도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원래 그 집안이 자체가 그러시니까요. 뭐 보수적이면서도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 기억나는 거는 통일부 장관 보좌관 할 때인데 이재정 장관이 계실 때 그때 남북 관계 그 자문위원 네. 그에 같이 하셨어요. 이뇨한 그 의원께서. 근데 되게 보수적인 발언도 하시면서도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정치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래도 그 이뇨한 의원은 뭐 그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고 뭐 이렇게 좀 하시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계속 잘 안 됐죠. 그러면서 막 힘들어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글쎄 아마 정치권에 대한 미련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내가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간단히 정리하면 이 정치판에서 스탠스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거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예. 간단히 정리하면 더 하면 자신의 양심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원래 고향 기반이 또 호남 쪽이잖아요. 맞아요. 순천 쪽에. 그렇죠. 순천 쪽에 가면 얼마나 뭐라 또 하겠어요. 자기 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오신 분이고,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혁신위원장 할 때도 그런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균형감을 또 맞춰야 된다는 또 정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의원에 들어가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쓴소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현실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괴리나 정치적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 이변으로 진영 대결을 참 강조를 했던데 본인도 사실은 진영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그 인유화는 이해하는데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왜냐하면 그 되는 과정 자체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어쨌든 된 거 아니겠어요. 비례대표도 국민 투표가 있는 거니까 정당 투표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좀 아쉬운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굉장히 큰데. 의외로 언론이 크게 안 다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 그 메시지나 무게감이 좀 전달이 돼서 당내 혁신을 좀 일으키는 계기가 되든지 본인 희생이잖아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어떤 행동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칭 한번 지르면서 그만두든지. 예. 그죠?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당의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정치 비판하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뭐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정말 나 여기 있기 싫어 난 떠날래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혀 정치권에 어떤 미치는 여운이나 파장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혹시 이게 지금 파장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혹시 추가 의원직 사퇴나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총선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물꼬를 틀까 했는데 뭐 전혀 움직임이 없대요. 네, 네. 그러니까 하려면은 뭐 예컨대 지금 최근에 약간 뭐 커밍아웃 비슷하게 최근에 그 윤석열하고 관계를 끊는 친윤들이 나오시잖아요. 윤난홍 의원이나 예. 뭐. 예.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친윤하면 떠오르는 한 너댓 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내가 헌신하겠다. 다음에 불출마든 아니면 험지 출마든 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당의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전혀 거예요. 기미가 없던. 맞아요. 혁신위원장 할 때도 순간순간 내가 이거 때려치고 진짜 지르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직도 당내 쇄신들을 요구하고 정책 메시지를 내면서 그것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비춰진 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예. 말 그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딱 한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홍 의원께 먼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전재수 장관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근데 일단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건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했는데 저한테는 통일부에서 돈 주겠다는 말을 안 해서 전혀 연락 없었습니까? 그 세계일보 쪽하고 관계가 있었죠. 왜냐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니까 뭐 리트렌젤스 행사나 뭐 또 세계일보 창립 행사 간 적은 있습니다만 통일부 쪽에서는 연락도 없었습니까? 네, 거기다 또 네. 대북 전문가시기도 한데. 그 옛날에 그 박상권 사장님하고는 인연이 좀 있었죠. 평화자동차 사장했던 오랫동안 남북 관계 하니까. 근데 뭐 저한테는 뭐 그런 제의가 없어서 이분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자, 글쎄 이 전재수 장관이 사퇴를 할 건가? 전 반반쯤 봤는데 사퇴를 하더라고요. 바로 사퇴했죠. 예, 그러니까 뭐 성격상 전재수 장관 스타일이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근데 순수하게 개인 의사라고 뭐 아니면 저 용산에서 사인을 받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인이 먼저 하고 용산에서 수용한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보고. 용산하고 교감 없이 하진 않았겠죠. 장관직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상도 말로 흔히 아싸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재수 원 스타일이 뭐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거 뭐 장관직 붙잡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장관직을 그만두려고 했던 게 한 1월 말 이쯤에 그만뒀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시점상으로. 부산시장 출마한다면. 출마하려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장관직을 붙잡고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내려놓고 정권의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내가 혼자 넘어서서 그 어떤 해소가 되면 부산시장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있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쎄요, 이게 저는 이번에 제일 아쉬운 거는 민중기 특검이 되게 처신이 좀 아쉽습니다. 뭐 오신환 의원님이 비판을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얘기하면 이 8월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하나는 이해를 해요. 이게 민중기 특검의 그 특검 대상은 아니다. 그것까지 이제 인정을 하겠어요. 김건희 씨, 이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시점상도 2020년 이전이고 전혀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8월에 인지한 거면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기관에 이첩을 9월 안으로는 했었어야 돼요. 늦었죠. 그러니까. 예, 9월 정도 안으로만 이첩했으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특검이 정치적이다 또 편파적이다 이런 논란을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거 미적미적하다가 아마 은폐는 못한다고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 번호도 부여가 됐고 어차피 그냥 관행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첩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바로 그건데 바로 이첩을 하는 게 이제 우리 활동 종료되면 그때 몰아서 이첩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안의 특성상 그게 좀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비판하기 좋은 소재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과 뇌물죄가 두 개가 있어요. 정치자금법은 그 돈을 받은 것 자체로 모든 정치인은 정치자금법 대상이 되거든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후원 계좌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근데 이제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더 길긴 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뇌물죄는 1억 이하는 10년인가 그렇고 1억 이상은 15년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없는데 이거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김영란법도 없었던 상황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검이 사안을 좀 그 엄격하게 봤다면 빨리 이첩하고 했으면 도리어 그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불거진 것보다 그때 불거져서 죄가 없다면 빨리 결백하게 자기 입장을 클리어하고 그 부산시장 뛸 수 있는데 애매하게 잡힌 거예요. 지금 한 3, 4월 이전까지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걱정이에요. 오신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 홍익표 의원님이 그 통일교에서 접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그 서울시장 경선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후보는 명태균이 다 접근했는데 저한테만 접근을 안 해서 제가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특검법 2조에 보면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엄격한 범죄 행위이고 그로 인해서 권성동을 수사하고 구속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무 관련 없는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월 달에 이미 진술을 받고 그리고 지난달에서야 결과적으로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이제서 국수본에다가 이첩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편파적인 생각으로 이게 접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고 첫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변명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서야 사건 번호를 지난달에 부여하고 뇌물죄로 인정을 하고 이첩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기 특검이 직무유기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특가법에 직무유기에 대한 1년 이상의 그 구형이 되어 있거든요. 형량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수사가 확대돼야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정치적 중립, 공정성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다른 사안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통일교가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그런 상황인데 한쪽 정당에만 그것을 잣대를 들이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서도 이게 공정성의 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 특검 수사 말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수사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도 짚어야 되는데 어제 MBN이 보도한 걸 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 측의 멘트가 나와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준 게 아니라 주는 걸 봤다는 얘기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변호인 측이라고 한 거 보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변호인인 것 같은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 그걸 봤다라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봤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게 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3명이 있을 때 그 예를 들면 저 앵커께서 저한테 뇌물을 준 거를 오신환 의원이 봤을 때 시간, 장소 그다음에 어떤 그 준 내역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특정이 되면 그거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뭐 그 들었다든지 전원이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사하기는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저 윤영호 씨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국수본으로 이관됐는데 국수본에서 수사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저는 그 전재수 의원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또 거론되는 사람이 간단치가 않아요. 정동영, 이종석, 임종석, 임종성
뭐 그다음에 정진상, 김규환, 나경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중요한 사람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장관급만 세 분이에요.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그다음에 전재수 장관 그만뒀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국수본이 내년 중수청 9월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안해서 빨리 그다음에 엄중하게 국민적 동의가 될 정도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설립되는 검찰 개혁, 우리가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어찌 보면 시험대라고도 볼 수 예, 있겠네요. 그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뭐 어떻든 간에 뭐 여야는 결과가 나오도 싸울 거예요. 그러나 국민적 납득이 될 만한 수사 결과 내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국수본의 수사 이전에 아까 말한 민중기 특검의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로비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반도 세계 평화 서밋, 예, 요 부분하고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특정돼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4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넘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도 같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같이 국수본에서 그럼 하든지 공수처에서 그걸 하든지 분명히 좀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국수본의 수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뭐 지금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사실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로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통일교에서의 접근 과정 속에서의 뇌물 사건들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냥 따로 분리시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그것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국수본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예. 통일교 특검. 그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수본이 뭐 수사 이 사건을 통해서 국수본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잣대를 보는 어떤 실험적인 의미로서의 수사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대하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제3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도 해서 이것을 좀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반대하지 않아요. 특검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거 뭐 여야가 추천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러면 여야가 다 관련돼 있으니 아예 뭐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든지. 뭐 개혁신당에서는 자기들이 추천. 그거는 좀 더 제가 보기 그렇고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 정당은 손을 떼고 대한변협이나 이런 쪽에서 그 추천을 받는 것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변협에서 3인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 임명하는 방식. 국민의힘 인사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께 그 요걸 한번 여쭤보면 이건 수사는 수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수사권을 발동해도 진실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떤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정당이 자체 진상조사라는 데서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냥 또 손 놓고 지켜보는 것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이게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껏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불러다 놓고 저도 뭐 과거 이런 문제 생기면 원내대표하고 할 때 당사자 불러가지고 뭐 소명 듣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오신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당이 자체 조사하는 거는 한계가 예, 있고. 한계가 있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당사자의 진실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그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당이 결백하다. 뭐 어떻다 해봤자 그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도리어 그 민심에 그 기름기 얹는 격이 되니까 불 붙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전재수 의원의 경우 이제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 장관 해수부 장관을 내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있고 현직의 장관급 인사들 국무위원급의 인사들이 다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민주당의 입장에서 아니면 정권의 입장에서 과연 통일되게 일관되게 어떻게 이거 기준 잣대를 댈 것이냐도 굉장히 큰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임종성 의원의 경우는 7인에 속해 있지만 외부에 지금 국회 바깥에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당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 의원하고 그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가 건네졌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수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 건네졌다는 게 나온 거고 아직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또 네. 정진상 씨에 대해서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뭐가 같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만났다. 금품 얘기는 없어요. 예, 만났다. 전화상으로 자기들끼리 정진상과 만나려고 한다. 이런 정도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지금 용산 쪽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줬다라는 게 나온다면 좀 더 달라지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만났다는 것만 갖고는 저도 뭐 아까 그 행사에서 그 한학자 총재 나와가지고 인사한 적은 있어요. 기억은요. 만나셨네. 예. 그 테이블에 그 세계일보 그 창립 행사하고 갈 때 인사는 했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갔으니까. 뭐 그렇게 만났다는 것만 갖고는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 이제 이제 용산의 기준점이다. 예. 처리 기준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께 질문드려 네. 당원 게시판 지금 불 붙었는데 네네. 최종 기착점은 역시 한동훈 징계 딱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지금 1년이 예.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또 장동혁 지도부가 저 당무감사위원장까지 교체해 가면서 네. 이것을 추진해 가고 있는 이유가 과연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게 어쨌든 익명 게시판인데 이게 만약에 그 내용상에 있어서 궁금하다고 해서 그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주체가 이것을 실명을 공개한다거나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당의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익명 게시판들도 사실 익명을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권한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당원 명부를 지키고자 그렇게 애써 노력하고 싸웠던 것을 어떻게 보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 쓴 사람들은 그것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고발 조치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적인 사안들 그리고 내용상으로 봐도 뭐 이게 뭐 큰 익명 그보다 더한 무슨 욕설이 난무했던 다른 글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거는 편파적이고 잘못됐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의 그 진단을 그대로 받으면 네. 그런 규정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은 아예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오히려. 지금으로 거꾸로. 봐서는 그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의도가 저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쳐내는 수준이 만약에 네. 뭐 당원권 정지 수준이 아니라 뭐 출당 조치나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참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만약에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도 독립적 기구거든요.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지만 2호선 지금 교수를 하지만 그 지도부의 입김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접근하는 그렇게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가는 그런 조사라고 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큰 나중에 파장과 문제가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이제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향이 맞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쪽으로 과연 그 동력이 계속 유지되고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치달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은? 글쎄 이게 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어떤 뭐 기계나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대량으로 이게 그 어떤 뭐 이른바 과거 이제 드루킹했던 방식의 매크로 방식, 매크로 방식을 썼다면 그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껏해야 아마 뭐 지금 대체로 추정하는 게 한동훈 씨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아이디를 차용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댓 명을 갖고. 네.
뭐 기껏해야 100개 정도 몇백 개 정도 올렸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대상도 아니고 만약에 이걸 도리어 익명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 익명의 게시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요. 개인정보법이나 정당법에 이거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갈 문제냐 하는 겁니다. 우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정치라는 게 다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국회에서 보면 저희들 정치할 때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지는 게 정치고 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그때 당대표 시절에 보니까 조금 약간 그 부적절한 게 있어서 죄송하다 한마디 했으면 이미 그 정리가 됐을 일이에요. 그 더 아이러니한 거는 장동혁 대표는 요즘 1년 전에 자기를 부정하는데 아주 지금 이골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도 정당하다고 했는데 자기는 비상계엄 반대 해제하는데 찬성 투표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당시에 최고위원 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이고 정치적 뭐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단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빨리 사과하는 게 맞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쿨하게 이거 지난 일이고 그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모양 족골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그 뭐라 한 사람들 하는 게 맞냐 넘어가자. 이거는 내가 이제 직권으로 이걸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으면 훨씬 더 장동혁 대표가 리더 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기준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그 잣대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익명 게시판에서 그것이 본인의 가족 여부를 떠나서 그 누구라도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본인한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정치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쿨하게 그냥 내가 인정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아니면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 익명 게시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정당 내지는 익명 게시판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법적 문제, 원칙의 문제 말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물론이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대표하는 동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뒤통수 쳤구나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미치는 정치적 타격은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요. 사실은 이미 그 당시 당 대표 할 때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서 다른 사람을 지지했고 한동훈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됐어요. 거의 63% 정도 지지를 받아서.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맞서 싸우고 있는 당 대표였는데 그걸 가지고 수많은 정말 매일매일 욕설이 난무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그런 게시글에 일부 무슨 가족이 그걸 무슨 또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링크를 그냥 같이 붙여서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서의 어떤 디펜스를 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알려진다고 해서 저는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정치적으로도. 답답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 자리 없으면 나라님도 욕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게시판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뭐라고 한 것 같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는 그 위헌적 행동을 해가지고 중대한 범죄 행위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과거에 뭐라 한 것 같고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좀 딱해 보여요. 지금 이럴 때 이게 그 영화 대사 제가 요즘 많이 하는데 뭐가 중한디 정말 그 국민의힘이 뭐가 중한지를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이 논란을 아까 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치인은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그냥 쿨하게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앞으로 저 가족들도 잘 주의시키고
저도 좀 겸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징계를 추진을 해요. 징계를 때려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 넣을 거고. 네. 근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완전히 국민의힘은 완전히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사실.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한데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감옥에 가 있는 탈당한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혐오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링크를 건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다시 1년 뒤에 끄집어내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답답합니다. 한번 미워 보이면 밥 먹는 것도 미워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까 진짜 딱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